네, 안녕하세요. 지혜린입니다. 어제 발표 때문에 제주도에서 어젯밤에 올라왔는데 너무 춥네요. 남쪽에서 왔는데, 네. 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이제 제가 그 속해 있는 저희 조직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넥슨 네트워크스 제주본사의 구성원들이고 제주에서는 서비스하는 게임이 총 5개예요.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피파 온라인 4, 사이퍼즈, 천의 명월도 네, 이렇게 5개 라이브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던전 앤 파이터와 사이퍼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구성원의 역량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던 그런 주제일 것 같고 이미 또 어떤 조직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장치들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 있을 거라서 오늘 발표는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편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직무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담당하는 직무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일지 그 답을 한번 좀 잠깐만 떠올려 보실까요? 네. 답이 일단 잘 안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으러 오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인터뷰를 발췌해왔거든요. 일단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이분에게 소설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네, 소설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아주 당연하게도 재능이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문학적 재능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처럼 네, 소설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보다 재능이고 재능 다음으로 중요한 역량은 집중력, 지속력, 근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쓰는 일은 한정된 재능을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일이라서 마라톤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km씩 달리기를 하고 또 돌아오면 앉은 자리에서 꼬박 5시간씩 글을 쓰기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소설가가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소설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 오랜 습관을 가지고 본인에게 이제 필요한 역량을 단련을 해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드릴 주제는 네, 저는 이제 고객센터 담당자니까 저희 고객센터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습관화했는지 그리고 그 습관화한 역량들이 저희 업무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다양한 직종에 계신 직군에 계신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고객센터에 관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발표 듣고 돌아가시면 이제 본인 담당하는 직무에 있어서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고 그 습관화한 역량들이 업무 산출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핵심 역량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 산업 내에는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 업무는 사실 어떤 큰 스킬이나 이런 전문 역량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네, 지금 짤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면접 보는 중이죠. 미안하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을 원합니다. 네, 경력은 한 30년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러니까 스펙이나 경력도 무관한 그런 직무죠. 하지만 또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가 이제 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다채로운 상황들이 늘 있기 때문에 역량은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스 조직 내부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 책도 만들었습니다. 직무 역량 가이드. 3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 가이드북 안에서 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역량은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죠. 기반 지식 및 노하우, 그리고 마인드 및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인프라 정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 역량까지 모두 합치면 총 13개예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역량 가이드북을 보고 이제 굉장히 사려 깊은 가이드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걸 어쩌면 그 구성원 개인은 이걸 딱 받아들고 좀 막연하게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짤을 보시면 어느 부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처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리급으로 보이는 분이 뭐지 새로운 종류의 갈굼인가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역량 강화 가이드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역량 강화 해봐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인에게만 역량 강화를 맡겨둘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보신 13개의 역량을 모두 다루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실무는 항상 바쁘고 또 저희 답변을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루기는 좀 어렵고 또 조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 곱하기 인원수는 그 비용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그럼 이제 어느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자. 욕심을 가지고 이제 13개를 모두 다 하면 좀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 짤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인도 신 마두루가라고 하거든요. 9개의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정도 돼야 이제 13개의 역량을 아주 신처럼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무엇을 핵심 역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렇습니다. 13개의 세부 역량 중에 13개의 세부 역량을 고르는 과정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 지속 가능성. 단어에서도 이제 잘 알 수 있듯이 보편성이라는 건 저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갖춰야 되는 그런 역량이 될 거고 그거는 서비스하는 제품을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특수성. 그러니까 이 조직의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역량이 있을 텐데 네, 그 역량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특별하게 더 잘해야 되는 역량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뭐가 있을까? 제품이 바뀐다. 자율주행차 이런 걸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직 안에서 뭔가 구성원들에게 항상 조직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이런 행동들은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 문화에 가까운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편성을 가진 역량은 게임 이해 그리고 특수성을 가진 역량으로는 글쓰기 역량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 가능성을 가진 역량은 공유 문화 네, 이렇게 핵심 역량을 세 가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냐라는 고민에 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에자일에서 자주 거론되는 그런 드라이퍼스 모델이라는 걸 참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이 뭔가를 배울 때, 그러니까 학습할 때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총 5개 이렇게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초보자는 뭐 레시피가 반드시 필요하고 매뉴얼이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리로 놓고 본다면 네, 여러분들 레시피가 꼭 있어야 되죠. 초보 요리사는. 네, 그래서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없고 항상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실행한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고급 입문자와 중급자로 가면 뭔가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런 식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제 숙련자쯤 되면 뭘 좀 중요하게 해야 되고 어떤 걸 버려도 되는지 가치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전문가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뭔가 정보와 지식의 근원이래요. 이 사람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람 스스로가 정보와 지식의 근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슈를 뭐 각각의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이게 어디쯤 위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남들이 뭐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네, 이런 규정인데, 쭉 읽어보고 그래, 나는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 저는 제가 그래도 여기쯤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난 중급자는 이제 좀 넘어갔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드라이퍼스 모델에서는 직업 세계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 입문자와 중급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약 한 전체의 1%에서 5% 정도, 네,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목표가 돼야겠죠. 네. 그리고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또 필요한가 봤더니, 직무 안에서 굉장히 짧은 주기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실수를 몇 달 뒤에 알거나 아니면 내 실수를 영영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직업의 전문성은 뭐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몇 개, 뭐 예를 들어 보안 검색대를 예를 들면 내가 몇 개를 찾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내가 몇 개를 놓쳤는지는 영영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전문성을 좀 기르기 어렵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가 봤더니 피드백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을 보내면 고객님들이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이렇게 항상 보내주시고 있고요. 또 내가 이제 답변을 하고 나면 이게 적절한 답변이었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내부에서 매일 일정량을 저희가 랜덤으로 샘플해서 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코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부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기에 우리 업무가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많은 학자들이 지식, 경험,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공감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일이 뉴스로 접하시죠. 이게 지식과 경험은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범법행위라는 걸 좀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의사의 지식을 카피한 어떤 그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경험은 어느 정도 카피하고 또 경험을 계속 쌓을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환자에게 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센터에 필요한 역량은 핵심 역량 세 가지, 게임이에, 글쓰기, 공유 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고요. 저희의 목표 수준은 전문가 수준, 그리고 구성 요소는 지식, 경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핵심 역량을 정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직에 좀 습관화하고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습관화 방향은 전제가 되는 건 크게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업무와 무조건 연관성이 높게 가자. 왜냐하면 업무와 좀 동떨어져 있으면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높은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 둘째는 측정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하자였고요. 셋째는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자주 해라,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막연한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영하다가 좀 상황에 맞지 않거나 하면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게임 이해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게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고객센터는 분명히 어떤 한계가 좀 존재했어요. 어떤 거냐면, 고객들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게임을 오래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게임을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고객을 좀 뛰어넘기라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저희가 완벽히 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저희가 회사와 고객의 입장 중간자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게임의 여기에서는 네, 이렇게 고객을 좀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고객 경험을 따라가면서 고객이 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좀 저희가 미리미리 좀 더 인지를 한다거나 예방하는 쪽으로 게임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게임 이해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다. 만약에 고객을 뛰어넘는다 막 이렇게 생각할수록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됐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연간 플레이 미션인데요. 이 연간 플레이 미션이라는 건 1년 내내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팀원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1년 동안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꾸준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슬리 미션. 이거는 해당 월에 고객 반응이 가장 많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나 뭐 어떤 신규 캐릭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신규 캐릭터 육성 이런 것들을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게임 지식 테스트. 일단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험이죠. 그래서 게임 지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은 막 암기 형식 이런 것도 해봤고 오픈북도 하고 운영 툴 조회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답변을 좀 써본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 게임 지식 테스트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지식을 체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1년 내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연말에 팀원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를 이렇게 하드코어, 코어, 노멀, 비기너 등급으로 분류해서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게임에 너무 몰입하는 그런 구성원들도 나타나고 또 반대로 게임을 정말 싫어하게 되는 그런 구성원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과몰입 예방 교육과 게임 대회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연간 스케줄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2016년에 이걸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성원들의 동향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 게임이 곧 삶인 분들, 이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조직에서 게임을 권장하네? 좀 약간 대놓고 할 수 있다. 약간 굉장히 좋아하고요. 두 번째,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잘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 문제 세 번째, 일 때문에 게임하시는 분들, 이분들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면담 요청이 쏟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유전자 없는 분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 그룹을 동향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그러면 타입에 따라서 어떤 플레이 결과가 나타나는가, 플레이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예상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드코어, 코어, 노멀, 비기너 등급이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지식과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 지금 하드코어, 코어 그룹에서 한 단계씩 낮은 등급들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하드코어의 어떤 플레이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플레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식과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한 단계 낮은 코어 등급이 나타나고 또 비슷하게 코어 정도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노멀 정도의 문제 해결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부류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노멀 비기너가 돼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를 봤습니다. 일단 게임을 많이 하는 것과 게임을 많이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2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밸런스 패치를 한 직후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임의로 지어봤는데 플레이어 타입, 그러니까 플레이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임을 많이 하는 그룹은 캐릭터 밸런스 패치 내역을 쭉 보고 일단 본인 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본인이 주로 키우는 캐릭터를 보죠. 그리고 그게 상향되면 좋아하시죠. 와.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서비스 타입의 인물들은 본인의 어떤 주 육성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캐릭터 밸런스 배치를 보고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하겠네? 요렇게 응대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미리 대응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것과 아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네,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조직에서 게임을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뭔가 성장시키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점점 게임을 좀 멀리 하시거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채용 단계에서 뽑지 않는다거나 네,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3년간 이제 구성원들 게임이해 쪽을 습관화를 좀 해봤는데 중간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체 구성원의 90% 이상을 저희가 최소로 요구한 수준이 노멀이었거든요. 그 노멀 등급 이상을 90%가 달성을 했고요. 이 10% 정도가 이제 비기너 등급인데 이 비기너 분들은 뭐 신입분들이라던가 팀 이동자 또는 뭐 복직자 이런 분들이라서 대부분 좀 게임에 환경적으로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10%에 속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게임 이해가 우리의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면 앞서서 저희가 답변을 하면 내부에서 그 답변을 어떤 메일 샘플링해서 검수하는 답변 코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해보니 네, 여기 저희가 2016년부터 했는데 네, 게임 이해를 하지 않았던 2015년에 표준 답변, 그러니까 적극성이나 뭐 답변의 품질, 정보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었던 그런 표준 답변이 85% 정도였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게임 이해 쪽을 이제 강화한 결과 이렇게 높아진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비표준 답변,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떤 적극성이나 대안 제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조직이 요구한 수준보다 좀 미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비표준 답변의 경우에도 2015년에 15.7%로 시작해서 2018년에 7.5%까지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오답변, 오안내라고 하는 거는 한 2%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발전을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즉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직의 게임 이해도는 서비스의 정확성 측면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게임 플레이 기준을 줬다면 이것들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성장치를 조직원들에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업계에 계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이제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게임이해 쪽 습관화 방안에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월 가장 고객 반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는 먼슬리 미션 이거 좀 조직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최신 정보 숙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게임 대회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게임 대회 했던 현장 사진인데 앞에 보시면은 옵저버도 띄워놓고 전문 캐스터도 있어요.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했던 게임 대회 버블파이터 게임 대회인데 버블파이터 진짜 대회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띵작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게임 대회는 특히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동료가 사무실에서 보여주지 않는 정말 가장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글쓰기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글쓰기 역량은 사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글쓰기 역량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 고객을 공감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뭐 이해력, 표현력 같은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게임 이해랑 조금 다르게 문제 해결 측면에서 접근을 집중적으로 해봤고 그 다음은 이제 수준 측정하고 문화 조성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라는 거는 글쓰기에 관심 많으실 텐데 글을 잘 쓴다는 게 그러면 어떤 건가라고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고 근데 이제 고객센터에서 글을 잘 쓴다는 게 그럼 어떤 건가라고 봤을 때는 뭔가 소설가나 뭐 이런 작가들처럼 화려하게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목적의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저희는
뭔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런 글을 쓰고 이거를 누군가의 검토 없이도 발송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자. 굉장히 그 검토해주면은 글이 막 또 막 산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례를 좀 하나 볼 건데요. 자, 앞에 보시는 화면은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저희 넥슨의 모바일 게임 TV 광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모바일 게임의 광고가 연예인 마케팅 이래서 연예인들만 막 주구장창 나오고 이러던 시절에 네, 갑자기 이렇게 영화 예고편처럼 굉장히 예, 그런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예, 광고가 이제 TV로 방영되면서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잘 만들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광고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고객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광고를 볼 때마다 끔찍한 생각이 든다. 뭐 어린이들이 무서워한다. 뭐 잔인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동향들이 나타나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그 민원기관으로 이런 민원이 접수됩니다. 이게 굉장히 장문이라서 이제 핵심만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5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넥슨의 게임 광고를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요. 아이가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는 아동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기 때문에 TV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를 심야 시간대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슨이 게임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선두 업체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로 마무리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쉽지가 않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2015년 민원으로 접수된 건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결된 민원을 2016년에 갖고 와서 저희 고객센터 구성원 전체에게 시험을 봤어요. 이 내용으로 답을 써보자. 그래서 작성 조건은 2가지였어요. 이 광고는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거는 전제다. 문제가 없는 광고다라는 걸 전제하고 다만 이 고객이 굉장히 절박하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객 상황에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회사 입장이죠. 문제 없어. 그러나 너 잘 해결해봐. 약간 이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상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네. 자, 먼저 일단 고객 감정을 굉장히 고려하지 않은 그런 문체들이 나타나요. 고객님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네, 경쾌한 그런 문체들이 나타나죠. 보통 저연차 사원들에게 많이 이런 문제가 나타났고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 고객의 감정을 좀 공감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요만했던 항의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답변이죠. 그리고 또 좀 연차가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사과를 하는, 왜냐하면 사과할 게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과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어떤 심의를 통과한 광고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회사의 귀책을 좀 내비치는,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회사에게 또 불리한 답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첫 시험에서 5명 중에 1명 정도만 정말 괜찮은 답변을 썼어요. 그래서 원래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개인이 글을 못 써서일까? 이게 완전히 개인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냐면 그동안 사실 지금 보신 그런 민원 사례처럼 고강도 문의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접수되면 일단 팀원들에게서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자 중심으로 뭐 대외협력팀이라든지 이제 유관부서들과 협의하면서 좀 은밀하게 처리를 하죠. 예. 그래서 팀원들은 늘 이런 민감성 이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접수됐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뭔가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저희도 알려줄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글쓰기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문의 사례라든지 민원 사례라든지 실제로 분쟁 조정 들어왔던 그런 사례들을 이미 해결이 잘 된 사례들을 발굴해 와서 제한 시간 내에 팀원들에게 답변을 써보게 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팀원들이. 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해줘요. 어떤 건 잘 썼고 어떤 건 조금 보완이 필요해요라는 문제점을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 팀원들에게 그 개별 피드백들을 발송해주고 또 전체에게 해설서를 배포하고 교육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꾸준히 3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변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보신 그 광고 사례에서 어떻게 이제 답변이 변화했는가라고 보시면 이렇게 고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문체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내주실 수 있는 진심 어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객의 상황을 굉장히 잘 고려해서 답변을 쓰게 될 수 있었죠. 그 이제 고연차 사원들, 머리가 항상 이렇게 숙여져 있는 고연차 사원들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사과하는 것이 회사의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 사실상 광고를 중단하는 건 어렵다. 어렵죠. 이미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고객님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조치는 두 가지다. 하나는 광고 스케줄이 이러니까 시청할 때 좀 참고해라 라는 거였고 또 새로운 광고가 언제 송출되니까 이것도 참고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고객한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시험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몇 명이 통과하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 조직 전체가 어떤 이슈를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어떤 고강도 문의들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면서 실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향후에 진짜로 이런 일을 답변을 하게 됐을 때 그동안의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목표였고요. 결론은 답변을 글쓰기 능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좋은 내용들을 줘야 좋은 답변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회 동안 이제 운영을 했고요. 다음 주에 11회 시험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여기 이제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매우 매우 싫어하시겠지만 이 시험은 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도도 좀 했었어요. 글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직 차원의 역량 강화를 해본 적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글쓰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는 글쓰기 수준을 측정할 만한 그런 도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국어 관련된 자격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조직이 갑자기 어떤 검증 없이 바로 다 시험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무의미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제가 좀 마루타가 돼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시험을 응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안 하고 전제 조건은 이거였어요. 공부를 절대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 이거였고요. 공부를 안 했다는 말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응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시험을 봤는데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불합격했고요. 나머지 2개는 겨우 턱걸이로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고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점수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나니까 좀 속에 성과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시험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글쓰기 자격증 협회에서 나온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보면 이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이라는 게 저희 조직에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우선 쓰기 비중을 보시면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쓰기 비중이 무려 60%인 시험이에요. 반면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예문 유형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2 게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문학 작품까지도 예문으로 다루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 한국 실용글쓰기 시험은 네, 이렇게 광고문이나 보고서, 논평 같은 어찌 보면 직무와 좀 굉장히 밀접한 네, 그런 예문들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무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인데 뭐 품사가 다른 것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사가 달라도 고객 서비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네. 반면에 이 한국 실용글쓰기 시험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분석해서 써봐라 라던가 또는 뭐 이렇게 공익광고 문구를 작성해 보세요. 이런 창의적인 글쓰기까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답안지 보시면은 다 객관식이죠. 반면에 실용글쓰기 시험은 이렇게 답안지에 다 주관식입니다. 참고로 이게 2교시 답안지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어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참고로 혹시 보실 분들은 네, 참고해 주세요. 특히 학교를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될수록 네,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실용글쓰기 시험이 저희 조직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직무 연관성도 높고 괜찮은 시험인 것 같지만 제일 좋았던 건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뭐 문제를 풀어봐라던가 뭐 어떻게 하라던가 동영상을 보라던가 뭐 모여서 스터디를 해야 되고 이런 자격증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조직의 허락을 받아서 저희 조직의 글쓰기 수준을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다 조직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시게 되면 꼭 대표이사님이나 이렇게 허락받고 진행해 주시고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체 구성원의 86%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전국 합격률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일 이제 좋았던 거는 응시를 안 한 사람이 0명. 네. 그게 이제 제일 좋았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보통 조직에서 뭔가를 할 때 어떤 당위성이나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직책자분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시킴으로써 네, 이렇게 미응시자 0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뭐 자격증 따는 게 뭐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약간 업무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 자격증에 도전했던 그런 의미는 뭔가 공인된 측정 도구를 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좀 측정해보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글을 써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잘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지금은 적어도 한국 실용글쓰기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래도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글쓰기 역량을 갖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거 그냥 자부심인데 국내 고객센터를 통틀어서 그래도 이런 자격증을 86% 보유하고 있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예, 약간 이런 자부심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화 쪽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글을 많이 읽고 글을 계속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조직 차원에서 독려를 하려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나 독서가 이제 문화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년 권장도서 제도도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내도서관 대여 순위 같은 거 통계를 내보면 항상 상위권에 이제 권장도서가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글쓰기 담당이었는데 글 쓰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꼰대는 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공식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글 쓰고 웹오피스에다가 후기도 올리고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욕을 덜 먹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제 덕분에 뭐 이렇게 열심히 잘 읽게 됐어요라는 그런 사후들의 반응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서비스 글쓰기 테스트. 아까 그 민원 사례 가져와서 시험 보는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꼭 생각이 있으신 그런 조직에서는 정말 꼭 한번 시간 들여서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제주뿐만 아니라 타 조직에서도 요청이 와서 몇 번 이제 같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조직장들 오셨으면 본인 조직의 어떤 패스 비율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응시료 55,000원이거든요. 대부분 저처럼 공부 안 하고 가도 붙으세요. 그래서 예,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습관화하기 세 번째는 공유 문화인데요. 사실 공유 문화는 지금 거의 모든 조직이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운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향점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어떤 사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면 매년 초에 이렇게 강당에 전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고 어떤 전략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목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네, 저희 그 본부장님 메시지로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는 결국 조직과 개인의 어떤 목표들이 잘 얼라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향점 공유의 가장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고객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 캠페인 중에 몇 가지를 좀 가져온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 고객센터는 뭔가 이렇게 저희가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서비스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직이 그렇겠지만 저희는 고객을 애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탑다운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그 직원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또 시행착오나 성과를 또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제주에 출장 오시면 꼭 여기 한번 네,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장 좀 다른 조직하고 우리 조직하고 공유 문화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차별점이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 서비스가 사람이 감정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좀 즐겁냐, 사기가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이 서비스 품질로 거의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려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칭찬은 근데 막연하게 뭐 작은 우수사원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칭찬한 것이 그대로 조직의 칭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뭐 물질적으로 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박수 쳐주고 네, 이벤트도 열고 이름도 계속 얘기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신뢰받는 서비스 담당자라는 현황판인데 아직 지금 한 달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좀 조금만 붙어 있지만 요거를 이제 1년 동안 운영할 거거든요. 네, 이거 보면은 뭐 답변 만족도 5점의 별 개수가 1만 개 달성한 분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이름을.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실수록 여기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회신율 30%, 뭐 팀 최고점 그리고 틀린 답변 없거나 이제 이런 분들 계속 올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현황판 만드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굉장한 그런 가내수공업으로 이게 다 오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비교적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건물에 모 보험사의 건물이에요. 네, 보면 큰 사진 보면 이게 로비거든요. 로비에 딱 들어가면 정말 거대한 현수막이 항상 이렇게 걸려 있고 매 층마다도 이렇게 성과 포스터들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영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들으러 오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습관화한 역량들이 우리 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요. 아, 이렇게 핵심 역량 뽑았고 습관화 열심히 했고 이랬더니 막 만족도가 엄청 높아져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역량 강화라는 게 뭐 3년 한다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게임 이해가 좀 높고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뛰어날수록 고객을 만족시킬 확률이 높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로 검증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숫자를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특정 게임의 만족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 전체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룹 A는 게임 이해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글쓰기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 그래서 게임 이해 우세 그룹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이제 그룹 B는 게임 이해는 조금 낮은데 글쓰기 능력이 좀 괜찮은 그런 분들. 그리고 그룹 C는 모두 높은 그룹. 그리고 그룹 D는 모든 역량이 낮은 그룹. 이 4가지 그룹에 직전 3개월 만족도와 회신율을 살펴봤어요. 이 만족도랑 회신율은 뭐냐면 저희가 답변을 보내면 고객님들이 이 답변이 괜찮은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신율은 또 뭐 괜찮은 답변을 받았다 이러면 고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그런 반응도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그룹 C, 그러니까 모든 오픈 그룹이 아마도 당연히 제일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모두 낮은 그룹이 당연히 까만색이지 않냐 이렇게 제일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약간 이제 그룹 A와 B는 생각이 좀 갈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해가 높을수록 고객을 만족시킬 거냐, 글쓰기가 높은 게 좀 더 만족을 잘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은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문제 해결을 잘 했다고 가정했을 때 게임 이해 우세 그룹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3분의 1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네. 아니다. 나는 글쓰기 쪽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글쓰기 우세 그룹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3분의 2가 들으셨네요. 거의. 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역량 그룹별 만족도를 살펴봤어요. 역시나 가장 높은 그룹은 모두 높은 그룹이 78.3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쓰기 우세 그룹, 그리고 세 번째가 게임이의 우세 그룹, 그리고 마지막이 모두 낮은 그룹. 이렇게 예상하신 대로 조금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딱 보면 약간 한 2가지 정도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두 그룹이 차이가 나냐? 이상하다. 굉장히 그 게임의 우세 그룹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글쓰기가 좀 높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 두 그룹이 5점, 2점이나 되는 그런 만족도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이 고객의 코멘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 만족도를 체크할 때 고객님이 주관식을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처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 마음까지 알아주시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문제 해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게임이랑 그러면은 모두 낮은 그룹이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 뭐 게임 알아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건 이제 평균의 함정이 좀 있어서 그룹 내에서 만족도 최고점을 기록한 팀원들의 점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보시면 게임의 우세 그룹의 최고점인 분과 모두 낮은 그룹의 최고점인 분이 무려 11.1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즉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엇보다도 게임 이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제 이런 코멘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처리, 확실한 보상까지 대만족하고 느낌표 4개. 네. 그래서 회신율도 한번 살펴봤어요. 좋은 답변할수록 고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모든 오픈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앞서 보신 만족도와 같은 순서입니다. 네, 이것도 개인별 최고점을 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 앞서 보신 그래프와 지금의 그래프에서 조금 어떤 눈에 띄는 점은 이 글쓰기 우세 그룹과 모든 오픈 그룹이 사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일까라는 것들을 보면 이 코멘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복구해줘 라고 했는데 복구를 못 받았어요.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어떤 정책이나 환경 때문에 문제를 저희가 100%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고객에게 잘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어떤 회사마다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네, 판가름 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제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창 고민을 하던 시기에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왼쪽 사진 보시면 뭐 중학교한테 이렇게 수학,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단지예요.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인지 알겠다라고 봤는데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서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조직 차원의 역량 강화가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몇 주 뒤에 가봤더니 이렇게 게시판이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말려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역량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을 조직이 계속 뒷받침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더 조직의 어떤 목표나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습관화하고 또 이 습관한 역량이 업무 산출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네, 숫자로 잘 표현해서 구성원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